자, 6위 영화로 가겠습니다. 6위는요. 소피 타트 자크 타트의 이야기 일루셔니스트. 6위는 일루셔니스트입니다. 네, 더 일루셔니스트. 그 일루셔니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에드워드 노튼 나오는 그쵸. 영화. 맞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아닌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냥 진짜 그 마술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고요. 실뱅 쇼메 감독의 2010년작 더 일루셔니스트입니다. 주요한 인물로는 그 이렇게 퇴물이 된 마술사, 그 영화의 시대를 맞아, 영화와 그 매체 미디어의 시대를 맞아 퇴물이 되어가고 있는 그 마법사와 그 마법사를 마술사, 마법사가 아니라 마술사죠. 그 마술사를 따라다니는 한 소녀 앨리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장클로드 돈다라는 배우가 이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일루셔니스트의 목소리 연기를 했고요. 목소리가 나오나요? 조금씩 나오죠. 에밀리 란킨이라는 배우가 그 앨리스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거의 사운드 음악. 이거 자막 없어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도 중간에 조금씩 뭐 나오는데 불어랑 영어랑 조금씩 나오고 또 오케이. 이게 이 여자 무슨 알바냐? 체코? 뭐 그 하여튼 동구 그쪽 말을 또 해. 그래요? 뭐 다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거의 뭐 넘버블이라고 해도 될 만큼 넘버블. 그렇기 때문에 일루저니스트는 애들이 봐도 상관은 없는데 애들은 아마 10분 이상 못 버틸 거예요. 이 영화 대사도 없고 자극적인 장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뭐 그 내용이나 이런 게 성인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표현이 과격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고상해서 그렇죠. 뭐랄까요, 이게 정말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 약간 미술관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이게 좀 재미없다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스토리에 전개가 뭐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슨 뭐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폭력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고 아주 그냥 그림 한 장 한 장 한 컷 한 컷이 작품 같아. 그렇죠. 다 이렇게 그냥 프레임에서 걸어놨으면 좋겠어 나는. 이 역에 나오는 모든 장면을 그 정도로 그림이 아름답고 프랑스 영화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토리는 딴 게 없어요. 그냥 마술사를 정말 마술사로 믿는 어떤 소녀가 그 마술사를 이렇게 따라가서 따라다니고 걔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걔한테 걔 그 환상을 좀 충족시켜 주려고 하죠.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막 알바도 하고 이러는 마술사의 얘기입니다. 근데 뭐 별건 없어요. 2010년 요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두 편이 있잖아요. 토이스토리 3랑 드래곤 길들이기와 같이 나온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때 2010년에 애니메이션 3편 그러면은 일루셔니스트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거는 정말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참 보고 나면은 여기서 주인공 이게 타티의 자전적인 얘기잖아요. 프랑스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코미디 배우. 자크 타티죠. 배우 겸 감독. 이 애니메이션 보면 나중에 이 마술사가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극장에 탁 들어가잖아. 저는 그 장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타티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치. 왜 화를 내? 왜? 저는 이거 좀 놀란 영화라서. 왜 놀랐어? 일단 말씀하세요. 왜 놀랐지? 너무 예쁘고 멋있고 그냥. 그쵸. 여기서 이 마술사가 자크 타티 자기 이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이자 배우인 자크 타티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그리고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 왜 타티가 자기 그 첫 애를 그 버렸대. 갓난아기 때 여자 아이였는데 걔한테 바치는 그런 이야기였대 이 일루셔니스트가. 그래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뭐 할머니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결국 자기는 끝까지 영화 못하고 이제 죽은 거지 타티는. 그거를 이제 2010년에 애니메이션으로 한 거야. 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마술사가 기차에서
품에서 사진 한 장 꺼내잖아. 그렇죠. 아기 사진. 네. 그게 개라는 거지.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그게 있어서 영화만 봐서는 그렇죠. 저는 그건 몰랐는데. 영어만 모르죠. 그래서 저도 좀 안 그래도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뱅 소메 감독이 자크타티가 딸한테 쓴 편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됐는데 이 워낙 동화 같은 색채로 표현을 했고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일러스트에 담아내서 사실은 딸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이 그림을 보고 오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영화화하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서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오케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반대를 하다가 영화화하는 것에 그 버려진 딸. 그렇죠. 그 딸.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허락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딸은 그래서 타티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더라고. 아무튼 타티 셰프, 타티 셰프. 타티 셰프가 원래 저기죠. 소피 타티 셰프. 그리고 여기서 마술사 이름도 타티 셰프라고 나와 처음에 그 포스터에 보면은 타티 셰프라고 써 있더라고. 뭐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는 딱 이 영화만 봤을 때 어떤 그 마술사의 느낌이 있어. 아까 최 과장의 태물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죠. 이 처음에는 막 그 로얄 뮤직홀 이런 데서 막 공연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 관중은 없어. 그렇죠. 그다음 이제 어디 결혼식 뭐 이런 데 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왜 영국 가가지고 어떤 바에서 백화점 쇼윈도 같은 그쵸. 데서 뭐 그런 걸 하고 있잖아. 그쵸. 상품 선전하면서 이렇게 마술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계속 연명을 하는 그런 마술사의 얘긴데 얘가 어디 그 스코틀랜드인가 거기 네. 술 먹는 사람. 그쵸.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어디 가가지고 그 바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 여자애를 만난 거야. 맞아요. 그 집 급사처럼 그쵸. 네. 일하는- 청소부 같은 네. 그런 그 여자애가 이 사람이 정말 마술을 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렇죠.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마법이라고 믿죠. 그래서 마술이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이 마술사가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처음에 신발이었나? 신발, 빨간 구두. 그거를 탁 그래서 해주니까 이 여자는 그 마술인 줄 알고 저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그 신발을 막 신고. 근데 이 영화는 대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런 음악이랑 그림으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두 번, 내가 세 번 정도 봤는데 세 번 봤을 때 느낌 다 달라. 다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르고.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경이로운 이 그림의 세계가 있는 거야. 오히려 대사가 없으니까 네. 훨씬 더 그림에 몰입할 수 있겠더라고. 표정 하나, 몸짓 하나가 반대로 좀 진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스토리를 놓쳐요. 그렇죠. 스토리를 치고 그림에 빠져 있다가 아니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재미없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실 좀 집중해서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그런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좀 궁금했어요. 우리 김 PD는 이것도 안 본 거 안 봤냐? 안 봤는데 왜? 못 본 거죠, 형? 못 본 보고 거. 자료. 안 봤다. 내가 막 봤겠니? 형 안 봤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반항 오샹님. 아니 반항하려고 하는 거야. 못 본지 알면서 물어보잖아. 어쩌라고? 알았어. 안 보는 게 나아. 알았어 그래. 조용하니까 말을 조용히 안 할 테니까. 조용하니까 좋다. 시끄러워. 아니 그래서 나 좀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를 어땠나 이 영화가. 나는 그러니까 일루셔니스트는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의견을 나누는 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몇 명은 보다 말았다. 뭐 이런 게 많았어. 사실은 보다가 대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잘 모르겠던데. 그거 무슨 그냥 저기 뭐 이렇게 아트 예술 작품 뭐 이런 거 아니야? 막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아트무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는 정말 예술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쓸쓸하잖아요. 되게 혼자 있고 각광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한테 이 마술사한테는 유일한 자기를 좀 바라봐주고 동경의 시선으로 봐주고 그러는 그 관객이라고 하면 사실은 앨리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소녀밖에. 그래서 좀 쓸쓸하다. 그리고 그림의 이 풍 자체도 쓸쓸해요. 분위기가 내내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약간 그 골개미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좋긴 한데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스토리를 놓치고 따라가기 힘들고 제가 이렇게 잠깐 집에서 이렇게 태블릿 PC로 봤는데 침대에 누워서 잠깐 졸았거든요. 잠깐 졸다가 이렇게 깨니까
좀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조미료랑 향신료가 많이 든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맛을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느껴게 하는 영화야.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중간 정도 지나서 왜 그 퍼페티어라고 그러나요? 그 저기 인형 이 중간에 목 매다가 그 토끼 그 스프 먹는 아저씨 있죠. 그렇죠. 나중에 그 인형은 어디 전당포에 가 있고 그 부분 보면서 이 딴따라들 그러니까 이 광대들의 그런 슬픈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 이 사람 자전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렇게 그 인생들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쓰러지면서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난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파. 보면 볼수록. 형은 좀 감정이입이 되시겠네요. 감정이입이 되죠. 되고 그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게다가 그 혼자 살고 있는데 막 상품 광고하고 거기 중간에 보면 고개사들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얘는 마술을 하고 거기에 또 페인트 칠하고 프로듀서가 막 또 거들먹거리고 막 이러는 것들 있잖아. 그 쇼비즈의 그런 매몰찬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난 특히 그 토끼 스프 끓이는 이 영화들 그나마 좀 이렇게 재밌는 씬이 있어요. 그 토끼 항상 데리고 다니는 토끼 막 찾고 타티가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스프를 끓여서 이렇게 나눠 먹는 씬이 있어. 되게 좀 찡하죠. 쎄하고 난 좀 그래요. 형한테는 좀 다르게 느껴지셨겠네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왜 몇 년 전에 그 우리 전에도 했지만 그 작가가 밥이랑 김치 있으면 좀 달라고 써붙여놓고 가슴 아프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 맨날 보고서 뭐 저거 나와서 애들 춤추고 뭐 이런 거 손뼉 치고 하지만 누가 뭐 옷을 뭐 망사를 입었네 어쩌네 이딴 소리 하지만 우리가 이 엔터테인 비즈니스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마술사의 몰락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이 사람 참 마술 잘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잘하죠. 그냥 봐도 잘하는 것 같죠. 말하지만. 근데 그거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결혼식도 가고. 사회에서는 좀 그리고 부적응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술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사람 어디 취직해서 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공업사 같은 데서 취직하는데 거기서도 사고 치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술 무대 위에서는 뛰어난 마술사지만 이 사회에서는 약간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 가는데 그 자기가 그렇게 사회에서 좀 귀한 존재가 아닌 그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냥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냥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 50년대인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색깔도 약간 바랜 애니메이션 색깔이 나오고 공간적인 배경도 처음에는 파리에 있다가 영국으로 건너서 뭐 저쪽 런던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에딘버러죠. 에딘버러 가죠. 그 이제 스코틀랜드 수도죠. 에딘버러에서 이제 그 호텔을 전전하면서 이제 마술을 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자동차 공업사에서 거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는 꽁트 같은 씬들이 나오죠. 운전을 못 하니까 이렇게 막 차가 이렇게 밀려 그러니까 차에 뭐를 묻혔는데 맞아. 비가 오니까 비를 맞춰서 씻어야겠다 생각하고 차를 이렇게 비 맞게 이렇게 차고 밖으로 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밤새 비를 맞추고 잠들죠. 그 안에서 잠들지. 그래서 다음 날 해가 쨍쨍할 때 깼는데 차는 깨끗하게 돼 있던 거죠. 근데 마침 때마침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혼나고 쫓겨나고 봤더니 주인이 봤을 때 차가 너무 반짝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네가 말한 그러니까 차 주인. 혼낸 주인은 그 공업사 주인이고 차에 대해서 주인. 만족한 사람은 차 주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50년대니까 50년대 말 뭐 이러니까 이 마술사의 공연 다음에 밴드 같은 거, 아이돌 밴드 같은 데 아이돌 락 밴드가
무슨 브리툰스인가 뭐 빌리 앤더 브리툰스가 예, 약간 맞아요. 비틀즈를 같은 느낌. 예. 비틀즈나 롤링스톤 같은. 그 락밴드가 먼저 공연을 했어요. 맞아요. 락밴드가 그리고 먼저 공연하고 다음에 올라가려고 계속 계속 준비하는데 얘기하는데 이제 앵콜이 계속 앵콜을 나오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올라가려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려다 내려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무대가 끝나서 올라갔는데 커튼이 싹 올라가니까 관중들은 다 빠지고 없죠. 그렇죠. 관중들은 다 밴드 이렇게 한테 다 달려갔죠. 아니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숫자 9가 숫자 9가 혹시 이쪽에서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뭐 그러니까 중국에서 8이 좋은 숫자라던가 이런 것처럼 9가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영화에서 숫자 9라는 게 굉장히 큰 자주 등장해요.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오게티를 찾으려다가 딴 걸 찾게 된 거예요. 오게티보다 이게 더 궁금한 게 생겨버린 거예요. 9. 9 왜냐하면 그 일루저니스트가 처음에 무대에서 이렇게 비둘기들이 항상 마술에 등장하잖아요. 비둘기들이 있는 게 비둘기가 9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락밴드 공연이 끝나고 원래는 일루저니스트가 올라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앵콜 때문에 뒤로 밀리는 바람에 계속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왼쪽 양복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연기를 태운 다음에 다시 담배 케이스에 넣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담배 다시 다 꺼고 다시 또 붙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반복해서. 근데 또 이분은 이제 본인이 마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 저기 삼성 라이온스의 모 선수처럼 박하리. 예, 박하리 타격 자세에 들기 전에 막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분은 뭐 오른쪽 손목에 손수건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담배를 붙였다가 넣었다가 막 이런 반복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장면이 나올 때 시간이 9시가 나와요. 시계에. 특이하게 9시가 나오면서 근위병이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씬에서는 그 쇼걸들이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쇼걸들이 9명이 등장을 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숫자 9가 좀 눈에 좀 보여서 비춰져서 좀 여쭤본 거고 잘 모르시겠다면 별것도 아닌데 장광설을 들어놓는구나. 네, 잘 모르죠.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주도권을 저한테 좀 가져오려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항상 저도 느껴왔는데 아까 오샥 형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실제로 형의 지금 생활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공감되는 부분들이 저랑은 또 전혀 다른 부분으로 봤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할아버지 하지만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술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전혀 모르는 소녀에게 세상을 알게 해주는 영화라고 예,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 소녀가 세상을 잘못 접했어. 된장녀가 돼가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할아버지의 교육이 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마술이 마법이 되어서 이 소녀가 원하는 대로 다 무언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는 소녀가 원하는 대로 가방이건 옷이건 다 장만하느라 그러느라고 할아버지가 일을 해요.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쇼윈도에서 공연하면서 번 돈으로 이 소녀의 옷을 장만해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장만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새 옷을 사주느라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소녀는 몰라 그걸. 모르면서 다른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과도 좀 비슷하겠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빠가 너 먹이 살리려고 밖에서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너는 철없이 그렇게 살다가 딴 놈한테 가버리잖아요. 아버지들이 느끼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느끼는 억울함. 그런 생각 좀 들게 되네요. 대주는 사실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앨리스가 그렇다고 막 사치스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순박한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냥 말하면 다 툭툭 이제 튀어나올 줄알고 생각한 걸. 근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레옹 롤리타 코드가 좀 있어가서 이 마술사랑 이 아이랑 그런 레옹 같은 레옹과 마틸다 그런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확실히 아니다. 이거는 아버지 딸 이거다. 왜냐면 원래 자크 타티도 그랬고 딸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그 보면 같은 호텔 방에 있으면서도 그런 코드는 전혀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항상 케어해주고 또 이 애도 항상 그 호텔 방 맨날 얘는 청소를 하더라고 또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죠.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와 세상 물정 모르는 마술사. 그 장면 어떠셨어요? 그 일루셔니스트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슈퍼에 들려서 가게에 들려 상점에 들려서 소세지 사는
돈 없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소시지를 사느라고 소시지를 나중에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걸 2개 사잖아요. 2개 개수로 2개. 처음에 뭐 5개 이렇게 딱 자르고 했다가 2개 사갖고 갔는데 그 소시지를 토끼가 먹게 되는. 토끼가 먹게 되는. 토끼가 소시지도 먹나 봐. 여기 이제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게 또 토끼야. 그쵸. 그 뚱뚱한 토끼 있잖아. 네, 토끼가 있어. 그 토끼를 모자에서 꺼내야 되는데 마술사한테 필수 아이템이죠. 그쵸. 토끼를 항상 토끼장에 넣어갖고 다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일루저니스트가 그 토끼를 풀어줘요. 그쵸. 산에 올라가서. 산에 막 올라가서 토끼를 그 정든 토끼를 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쵸. 난 거기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마술사를 포기하는 거 아니야. 버티다 네. 그거 포기하고 토끼를 놔주는. 기타리스트가 기타 파는 거죠. 그렇지. 네. 그 좀 말 잘했는데 기타리스트가 기타 파는 그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먹고 사는 걸 하는 거죠. 야구 선수가 글러브 파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사판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씁쓸한 내가 보는 그런 현실이고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토끼를 놓아주고 그 엔딩으로 이제 가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 좌석에 앉은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몽당 연필로 글씨를 쓰다가 떨어뜨려요. 근데 이 마술사 할아버지가 연필을 주워주는데 순간적으로 이 연필을 마술로 길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딱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전해줄 때 몽당 연필을 그대로 전해줘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 오샥 형이 토끼를 풀어준 것 같은 그 장면에서 느끼는 걸 저는 그 몽당 연필 그러니까 절필의 의미.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을 거야. 않을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아이에게 마법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네, 앨리스에게 보여줬던 그런 장면을 이 아이에게 보여주면 안 되겠다. 세상은 그대로,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같이 느껴져서 현실은 각박하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몽당연필은 몽당연필. 아니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좀 다시 곱씹어 보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 영화는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요즘 모바일 화면이 크니까 모바일로도 영화를 많이 보더라고 헤드폰 끼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정식으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소리도 사운드도 잘 듣고. 사운드 기가 막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지금 사운드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눈물 맺힌 장면이 있어요. 저기 그 앨리스랑 처음 만났던 그 펍 그 곳에서 앨리스에게 빨간 구두를 이제 선물해 주는데 앨리스가 창밖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정적이 흐르다가 창밖을 보는데 피아노가 띠리링 하고 선율이 흘러요. 그리고 옆에서는 장작불이 타고 있는데 이 장작이 타는 그 소리 있죠. 타는 소리. 이 소리가 막 제 머릿속을 막 도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내가 왜 울음이 왜 눈물이 맺히지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봐야 돼요 이 영화를. 내가 그 감정이 뭐지? 정말 그 순간에 그 장면이 음악과 그 음향과 이 화면과 그 여자아이의 빨간 구두와 막 이런 게 다 같이 한데 엉킨 게 너무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나한테 왔나 막. 저는 그래서 아트무비 100% 즐기기에 성공했구나.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장면이 아주. 이건 뭐 아트무비라고 할 수는 없는 그냥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조미료와 향신료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쭉 보고 있기에는 좀 약간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이제 흥행에 좀 참패했죠. 돈 굉장히 많이 이거 엄청나게 그린 거잖아. 네. 이거 엄청나게 그려서 만들었는데도 정작 흥행은 참패했죠. 감독이 남의 돈으로 예술한 거죠. 스토리 자체가 그런데 뭐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남는 게 아무도 없다는데 영화에 투자해서 남는 게 없네. 그렇죠. 이게 반토막도 못했어요. 근데 뭐 작품 자체는 아주 훌륭하잖아. 그래서 계속 지금도 약간 컬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냐면 당대에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의 문제.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예술가 가운데는 당대에는 정말 별 볼일 없었던 뒷골목을 전전했던 그런 예술가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보여준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게 왜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지 그건 그 사람이 살아냈던 인생이 딱 완결해 주기 때문인 것 같은
때 아까 얘기한 딸아이에 대한 그 말이 그 한 장의 편지 안에 담겨 있었던 거를 이런 애니메이션까지로 만들 수 있는 삶이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 그림들이잖아.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했거든.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고 그리고 자기의 그림이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의 그 동생 테오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한 점이라도 팔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반면에 피카소 같은 사람은 자기가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여자도 명성도 없고 여자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장수하고 네. 게다가 오래 살고 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두 가지 면을 보여. 근데 피카소의 라이벌이었던 모딜리아니 같은 사람 또 비참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고 이런 거 보면은 예술가도 참 천차만별인데 운인 것 같아 그것도. 사실 우리가 피카소의 그림과 모딜리아니의 그림 봤을 때 두 개 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림값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또 그렇게 네. 완전히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도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지금 이런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막 누구나 재밌다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우리의 우리 내면과 외연을 확장하는데 이런 영화가 참 나는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루셔니스트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내 눈이 좀 더 깊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고 신나고 막 이러는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좀 그렇거든. 네. 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집중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공부가 됐다. 공부. 네. 공부가 됐다. 정말 애니메이션이 2D 애니메이션이 뭔가라는 걸 보여줘요. 네, 진짜 이 그림은 막 나는 한 장 한 장 다 이거 좀 달라 그래서 이렇게 액자에다가 네. 아니 근데 중간에 약간 3D스러운 장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D? 예. 3D가 나오는 아까 늑대아에는 좀 많이 나오죠 3D가. 여기서 그런 거 기차 지나갈 때 호수에 비치는 뭐 모습이라던가 비 내리는 장면이나 이런 이건 다 게 그렸을거나? 이거 그리기에는 느낌이 아예 달랐는데 약간 입체감과 뭐 어찌됐건 아까 늑대아에서는 뭐 폭포 이런 거 보면 그렇죠. 3D로 그거 좀 나는 그거 좀 이상하던데 늑대아에서 왜 했나 싶더라고. 근데 일루셔니스트에서는 정말 단 한 장면 버릴 장면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냥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노져서 가고 막 이러는 것도 참 잘 그렸고 그 스코틀랜드 아저씨 있잖아요. 술 취한 아저씨. 치마 입은 입고 예. 그 아저씨 노팬티예요. 그냥 엉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그치만은 안 입고 입는 거잖아. 그 진짜 안 입어요? 그 월레스에도 나오잖아. 아 그랬나? 브레이브하트에도 브레이브하트에도 나오잖아. 바로 엉덩이. 아니 근데 그 아저씨 이렇게 취해가지고 알중이잖아. 이렇게 막 하는 맨정신일 데가 없잖아 그 아저씨는. 근데 마음씨는 좋은데 그래서 우리 또 타티 셰프를 거기에 데려가서 소개를 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그 술 취한 연기가 너무 기가 막혀. 여기에서 연기상이야. 코 약간 빨개가지고. 명함 준 때는 막 스코틀랜드 알중. 모르겠어요. 어린애들도 혹시 이거 보면은 그림이 너무 예뻐서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닐 것 같아요. 최 과장이 한번 실험해봐. 은호랑.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아요. 뭐 좀 보다 말 것 같은데. 재미없어 할 것 같아. 네. 시시하다 이럴 것 같은데 요즘 시시하다는 표현 많이 쓰고 있다. 아 그런가요? 요즘 애들은 뭐 좋아하나요? 애니메이션 요즘 애들 요즘 자극적인 거 좋아하죠. 조금, 로봇 네. 남자들은 로봇 네, 나오는 로봇 나오고 이런 거 좋아하고 자동차 나오는 거. 요즘 그 왜 옛날에 무슨 요즘 경찰차가 뭐 변하고 이런 네, 이런 거 그런 거 폴리? 좋아하고요. 로봇캅 폴리. 아니 폴리? 폴리 말고 로봇캅 폴리. 뭐 또봇 이런 거 또봇, 또봇 또봇. 카봇 슈퍼본 뭐 그게 기본적으로 다 그 트랜스포머 그 컨셉인 거죠.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왜 그 기차 토마스? 사이먼이가 토마스. 토마스와 친구들. 네. 그게 그렇게 남자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것도 좋아했어요. 참. 토마스 그 거기에 나오는 기차들 이름 다 알아요. 아 지금도 그래. 예, 알아요. 대단하다. 아직 그 스타워즈를 좋아할 고나이는 아닌 거고. 그럼요. 스타워즈. 요즘 근데 그거 좋아해요. 그 어벤져스. 어벤져스. 네, 그래서 걔네들 다 알아요 캐릭터. 네. 어벤져스 그 영화도 보고 봤어요. 그래요? 예. 그래요? 집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애들한테 좀 과격하지 않나? 네, 좀 과격하다 싶었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뭐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서 맨날 하는 장난 중에 하나가 아이언맨. 그럼 아이언맨 어떻게 날아? 그럼
근데 그런 로봇 나오고 이런 SF보다 오히려 좀 자연이 나오고 동물 나오고 이런 그런 거가 더 애들한테 정서상으로 좋을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뭐 정서상으로는 좋은데 아이들은 둘 다 좋아해요. 그런가? 예, 동물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전에 읽는 동화책들은 또 완전히 그런 것들이에요. 아무튼 일루셔니스트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20살이건 30살이건 뭐 40살이건 지금 다시 보면은 정말 동심이라고 하기엔 좀 다른 우리가 약간 야들야들한 마음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화 좋아하시는 거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보기엔 좀 필감해야 될 그런 엣지에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크 타티의 좀 그 사람의 영화들 인생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는 뭐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프랑스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저는 전혀 몰라요. 저도 전혀 배경 예, 전혀 전혀 몰랐어요. 모르요. 왜냐하면 이 타티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많이 안 됐으니까 다 완전 프랑스에서만 활동했고 그랬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숨겨진 딸이 있었고 갓난아기 때 애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 난 처음 들었으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오마주 같은 거다. 그래서 뭐 후손들이 처음에 반대했고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중간에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보너스로 그 타티의 진짜 모습이 그 극장 화면에 나와요. 그렇죠. 실사가. 그 멍하니 바라보고 있잖아요. 좀 닮았기도 하고 이 주인공 일루셔니스트가 톰 윌커슨 있죠. 네. 우리 저번에 그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의 박사님. 이터널 선샤인에서 그 박사님으로 나왔죠. 기억 지어주는 박사님. 바람 피웠던. 네. 톰 윌커슨은 약간 비슷해. 네, 키 좀 닮았어요. 커가지고 키 크고 약간 코 크고 그 사람 느낌도 나고 타티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예요. 나는 그 중간에 인형 그 아저씨가 제일 인상적이야. 그 사람은 그 인형 세계에 빠져 살죠. 그죠? 계속 인형을 손에 끼고 그 인형이랑 계속 대화하면서 아예 그러니까 이게 예술 행위인지 그냥 그 사람의 삶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맞아요. 예술가들 만나면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근데 여기서 타티 셰프가 토끼 놔주듯이 그 인형이 전당포에 있죠. 그러다가 그렇죠. 나중에 가격도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공짜 이렇게 써 있고 이 사람 거지가 돼 있고. 골목에서. 예. 그런 비참한 현실을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예쁘게 그린 그런 면도 있죠. 최 과장은 영화 다시 심각하게 다시 한번 보고 끝까지 안 본 것 같아. 저요? 끝까지 다 봤어? 봤어요. 다 봤는데 집중해서 보다 자다 그래서 예. 그 극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 시대 미디어가 변하는 예. 기자재가 변하는 거잖아. 메커니즘이 변하고 우리가 그런 세대를 또 맡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너무 빨리 변화한 거지. 특히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특히 그렇잖아. 컴퓨터라는 거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쵸. 퇴임할 때는 그 컴퓨터에 치여서 나오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거든. 근데 우리는 능히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뭔가가 변화하고 있죠. 특히 미디어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위기감 속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 내가 얼마 전에 뭐 송년회 파티 같은 거 하는데 후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우리 세대가 니네는 스마트폰 지금 이러고 있지만 우리 세대가 삐삐부터 시티폰, 휴대폰이 무전기, 투지폰, PCS. PCS. 심하게는 옛날에 백색 전화, 뭐 청색 전화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세대야 우리가. 모토로라 그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 우리 그거 다 써봤다. 그렇죠. 후배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제일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삐삐가 제일 낭만적이지 않았나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번호만 찍을 수 있었던 네. 삐삐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전화번호가 딱 찍히면 이게 어딨지? 하고서 거기 그 전화를 하는. 전화를 하려고. 예. 근데 애들은 그 컨셉을 한참 설명을 해줘야지 알더라고. 이게 삐삐라는 게 삐삐에서 이거 무전기처럼 막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삐삐가 뭔지 모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 세대가 지금 여기 진욱이 최 과장도 다 네, 그 세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세대죠. 삐삐부터 다 써봤지. 다 써봤죠. 우리는 또 그렇게 좀 아주 진기한 세대인 것 같아요. 다 써본 세대라서. 심지어 삐삐는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는. 맥가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얼마 전에 그 이사 준비하면서 짐 싸다 보니까 다 갖고 있더라고요. 삐삐가 한 3대가 나왔는데. 저 요즘 운동하면서 캐스터웨이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캐스터웨이 보니까
거기는 삐삐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삐삐가 계속 이게 주요한 이 소품으로 나오는데 그게 되게 신선해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아니 최근까지도 병원에서는 의사들 쓰죠. 그 삐삐를 차고 다녔었어. 예. 호출을, 지금도 쓰는데? 호출하느라고. 지금은 블랙베리를 많이 쓴대. 아무튼 예 이게 어떤 몰락해가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 걸 보여준. 그래서 이제 이런 마술사들은 다 몰락했지만 이제 데이비 커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이은결 같은 그렇죠. 새로운 세대의 막 마술사들. 나야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는 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쇼 이제 TV랑 결합해서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렇게 뭐 세계는 발전하는지 퇴보하는지 이렇게 변하고 계속 있습니다. 달라지고 예, 있죠. 예. 곧 이런 마술사 이런 것들의 특기 직업이 다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잖아. 뭐 보시 대체를. 드라이브 뭐 차 모는 사람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그러고 자동 주행하는 거 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 뭐가 없어질지 뭐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예측 못하지. 다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거기에 자연의 선택에 의해 방금 얘기한 이 마술사처럼 그렇게 남게 된다면이라는 물음표가 찍히는 영화겠죠. 그렇죠. 그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과연 뭘 느낄 것인가. 근데 그냥 물음표의 영화지 거기에 느낌표는 이거다라고 할 수 없는 영화겠죠 또. 그렇죠. 네.